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. 지금 중국 경제 상황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 리더십 이 두 가지를 둘러싼 여러 분석들입니다. 정보가 정말 많죠? 그 속에서 핵심적인 흐름 또 중요한 통찰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시작하죠. 먼저 중국의 그 기술 야망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과학 기술 사회주의라는 목표 아래서 첨단 기술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술 자립, 또 혁신, 이걸로 사회주의 체제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. 뭐 이런 보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중국 제주 2025 계획, 이게 벌써 10년 차라고요? 전기차나 AI, 태양광 이런 데서 성과가 정말 눈에 띄던데요.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%를 넘었다는 건 와,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네,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. BYD 같은 기업들 보면 엄청나게 성장했죠. 당연히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, 또 아주 전략적인 육성 정책 이런 거 덕분입니다. 근데요, 바로 그 성공 방식 때문에 지금은 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. 그림자라면 어떤? 중국 내 전기차 시장이요. 이게 뭐랄까 죽음의 검투장 이렇게 불릴 정도로 경쟁이 너무 과열됐어요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과잉 생산이죠. 심각한 수준입니다. 아,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문제다. 그렇죠. 그런데 미국, 유럽, 심지어 러시아까지 다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니까 수출길은 좁아지고 재고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. 그게 그냥 단순히 경쟁 심하다, 물건 안 팔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 혹시 예전에 그 부동산 위기 때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가요? 네,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. 이게 국가 주도로 키운 산업이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되면 그게 고스란히 은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. 일종의 성공의 함정이라고 할까요?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게다가 AI나 자동화 같은 기술 발전 자체도 기존 일자리를 자꾸 대체하잖아요. 네네. 키오스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.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5년 뒤에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? 이런 걱정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고들 하죠.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부 대응 방식도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. 예전처럼 그냥 막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. 이걸 좀 인정한 걸까요? 맞습니다. 그게 예전과는 달라진 점이에요. 과거에는 좀 부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도 물가가 떨어진다거나 실업률이 높다거나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. 왜 그렇게 바뀐 거죠? 아무래도 그냥 유동성만 공급해봤자 그 돈이 결국 부유층한테만 흘러가고 일반 서민들 소비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.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나온 게 이구환신 같은 좀 더 정교한 정책들이에요.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높은 새 가전제품이나 신형 전기차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거죠. 정부가 원하는 방향, 그러니까 친환경이나 첨단 산업 쪽으로 소비를 좀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소비 방향을 좀 틀어보겠다 이런 거네요. 그리고 그 얘기도 흥미롭던데요. 중국은 GDP 계산 방식이 좀 독특해서 물건이 팔리든 안 팔리든 생산만 하면 GDP에 잡힌다면서요.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일단 생산부터 하고 본다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요. 네,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. 생생량 자체가 실적이 되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과잉 생산인 걸 알면서도 일단 생산을 독려하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. 참 복잡하네요.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진핑 주석 리더십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. 네, 맞아요. 시 주석 권력 기반이 예전 같지 않다. 혹은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의 추측성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군부 숙청 시도가 잘 안 됐더더라. 아니면 당 원로들하고 권력을 좀 나누기로 합의했더더라. 이런 이야기들이죠. 물론 시 주석 본인은 계속 공식 석상의 모습 드러내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고요. 당 내부적으로도 자기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결속을 다지려는 움직임도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런 내부 상황하고 맞물려서 또 흥미로운 게 미중 관계를 보는 시각인데요. 네네. 그 단순한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분석 말이죠. 저는 그 판매자 중국, 그리고 구매자 미국 관계로 보는 시각,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네,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판매자가 미국이라는 더 거대한 구매자, 시장에 도전하는 구도로 보는 거죠.
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경쟁국 GDP가 자국 대비 한 40% 수준에 가까워지면 견제를 시작했어요. 아, 그런 패턴이 있었군요. 네. 지금 중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 갈등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서 기술, 자원,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융 패권까지 다 걸린 아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. 장기전이 될 것이다.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점이 뭐냐면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결국 미국과의 관계 안정이 또 필수적이라는 거예요. 참 복잡하죠.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.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이제 정말 중국을 그냥 값싼 물건 만드는 공장,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? 아, 그럼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한국에게는 이게 분명히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. 중국의 저가 공세, 특히 요즘은 기술력까지 갖춘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. 이건 우리 제조업, 특히 전통 제조업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겁니다. 이건 분명히 위기죠. 네, 위기죠.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있습니다. 잘 찾아보면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여전히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특정 소비층이 있거든요. 이들을 잘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죠.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생기는 어떤 기술적인 공백이나 공급망의 빈틈, 이런 걸 우리가 파고드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아, 틈새를 노리자. 네. 물론 반도체 같이 아주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는 이제 어렵겠죠. 그렇지만 소비재라던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좀 더 세분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입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중국은 정말 거대한 기술적 야망을 품고 있고 잠재력도 크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경제적 또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. 네,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막 두 자릿수씩 초고속 성장을 하기는 이제 어렵겠죠. 그렇다고 해서 그 거대한 규모나 국가주도 시스템의 힘을 생각하면 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겁니다.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. 중국이 이제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발전에 집중하면서 성장 속도가 좀 조절되는 이런 새로운 현실에 세계는,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은 어떻게 적응하고 여기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인가?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질문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